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철도 목요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남북관계, 북미관계이라는 주제로 오늘 소중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웅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예. 방송도 많이 타고 요새 엄청 바쁠 것 같은데. 지내고 있습니다. 경희대 미래문명원이면은 예. 뭐 어떤 그 명칭이 아주 멋있는데요. 미래를 쫙. 미래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네. 모든 역사도 미래적 관점에서 보는 것, 네. 또 사회나 정치도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네. 평화철도도 예. 미래를 꿈꾸는 거니까 그렇죠. 평화의 미래. 같은 겁니다. 네. 네. 지금 그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네.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이제 미국이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코로나 세계 패권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지금 아까 보니까 사망자가 13만 8천 정도 되고 계속 그렇죠. 확진자가 350만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왜 유독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범람하는지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예. 뭐냐면 이거를 방역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예. 미국은 공공시설 가진 시스템이 굉장히 약해요. 취약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대대적으로 이건 공공 차원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은 퍼블릭 헬스라는 말을 써요. 예. 이런 퍼블릭 헬스 시스템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개인 이익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 예.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또는 기초적인 작업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건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이고 실제로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 사회에서 보면은 거리두기 유지하는 게 자꾸 망가지는 거죠. 예, 지금 예. 보면은 여러 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른바 럭다운이라 그러죠. 예. 봉쇄 조치 같은 그런 건데 예. 우리나라에서 대구에 대한 봉쇄 정치 얘기했다가 큰일 났었죠. 예. 예. 근데 봉쇄라고 하는 게 완전 유입을 금지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예. 기존에 어떤 이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있고 꼭 예. 안 해도 되는 영역을 구별을 해서 예. 반드시 필요한 영역은 돌아가게 해요. 예. 강하게도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우성이죠. 예. 그래서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럭다운에서 진행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 또 주지사의 그 같은 조처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예.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트럼프가 예. 바로 그렇게 럭다운 체계를 깨는 사람들이 지지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이 리더십 자체가 무너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이번에 이제 겪어보면서 알지만은 방역 시스템 자체도 중요하고 동시에 중앙 정부의 이런 자원을 얼만큼 조직적으로 잘 풀어서 이끌어야 하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대통령이 무슨 의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의사가 할 수 없는 자원을 동원을 하고 조직화하는 일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은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가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취약했고 예.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공성의 시스템도 굉장히 취약했고 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와 같은 방역 시스템이 뚫리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서 예. 경제는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예. 예. 저희 식구도 거기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도 또 거기에 겹쳐 있고.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예. 그래서 대도시에는 경제가 거의 지금 안 돌아가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당장에 한 3개월 정도는 이른바 그레이스 피어리드라고 해서 예. 임대료를 면제를 해줬어요. 예.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걸 낼 수가 있나? 돌아가지가 않는데. 예. 그래서 매우 위험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회적 긴장이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예. 인종차별까지 예. 터져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시민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회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세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미국 대선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 대세론이라는 게 일정하게 깨졌죠. 예, 깨지면서 이제 민주당 쪽으로 집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좀 명확치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싫지만 바이든은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정책의 특수성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는 미국 시민들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였어요. 그렇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은 많이 내려갔죠. 한 14%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거죠.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도 모르죠. 막판에는 11월 3일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뭐 우리도 그걸 느꼈지만 트럼프는 뭐든지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에 이제 방한을 했을 때 북미 관계를 이제 바란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이제 북미 관계 개선책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너를 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이제 그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미 대회할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10월 달에 미 대선 앞두고 3차 정상회담을 하면은 이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고 대외정책에서도 오히려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한국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하는 게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점수가 상승되는 거는 선거에서는 별로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선거 어떤 정치판으로만 이해를 해보자면 긴장감이 높아지는 게 오히려 트럼프한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형태. 이렇게 되면은 그게 도리어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현재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측근하는 정상회담은 과연 그 이후에 정치력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부터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엄청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하노이까지 하는 그 지점에 내용이 없었고, 그다음에 지난 2년 동안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4.17, 9.19 이후에 하기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면 돌파라는 정책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대한 외교적인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 놔서 체제 압박을 덜면서 북쪽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이 가동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리더십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일상이고 상수다라고 하는 너무나 깨달았고, 그건 뭐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 전에도. 근데 일정하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문재인, 그다음에 김정은, 트럼프가 이번에 지난 시기에 보여줬던 이 국제관계의 특징은 일종의 캐릭터 외교였죠. 사실은 구조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 세 사람의 일종의 정치적 캐릭터가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걸 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내부로 보면은 어떤 체제나 구조에서의 뒷받침은 북한은 뭐 분명한 것이니까. 근데 우린 취약하죠. 저긴 없잖아요. 미국도 전략 수정을 하기에는 뭐 없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 외교의 이런 힘이 끌고 왔고 그건 아직도 깨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건 깨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정상 간에 있어서의 캐릭터에 대한 일정한 신뢰 부분.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게 많은데,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점수를 박하게 주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그럴 여지가 있을까라는 게 예의주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이든의 경우도 보면 오바마 우리 굉장히 실망했잖아요. 전혀 뭐 어떤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bolton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반 트럼프, 그다음에 바이든 지지로 돌아섰어요. 이 지점이 참 위험한 지점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페리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재생이 돼서 쓸만한 걸로 이제 손질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포장으로 미국 정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볼튼이 이와 같은 이것은
민주당에는 반 트럼프니까 좋은 것이고 예. 적에 적은 적이니까 예. 동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네오콘이 말하자면 트럼프 체제에서는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예. 그러면은 포장을 달리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다음번에 바이든이 승리를 한다면 그 안으로 파고들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예.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경험을 해봤지만은 트럼프는 굉장히 결정이 빠른 편인데 예. 민주당 정권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미국 정치가 원래 복잡한데 예. 트럼프는 절차를 뛰어넘는 그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석 달 걸리고 한 달에 끝내는 그런 예. 방식인데 이때까지의 정권은 민주당 정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예. 프로세스 논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데 될 건가 하는 것은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너무 촉각을 서두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죠. 훨씬 중요해진 거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대북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트럼프 대선을 앞두고 이제 현상 관리 정책으로 대화 제스처를 쓰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상 관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매우 중요한 원칙을 싱가포르에서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죠. 시청자를 잠깐 설명 좀 해볼까요? 평화 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큰 합의를 싱가포르에서 했는데도. 근데 거기서 특징은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핵 문제를 먼저 풀면 그 결과로 관계 정상화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그렇죠.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핵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promot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건 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는 국가의 어떤 수교 관계가 수립되는 게 아니라 수교부터 해놓고 그 토대 위에서 핵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신뢰관계를 가지고 그 신뢰관계 그렇죠. 신뢰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고 신뢰관계는 핵을 갖고 있는 자체가 신뢰관계를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전제가 있게 된 것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남북이나 또는 북이나 미국이나 또는 과거에 여러 나라가 같이 했던 그런 합의나 이런 걸 보면은 비핵화가 일항인데 지난번 싱가포르에서는 사망이었잖아요.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접근법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으면 제가 열심히 얘기하는데 이거 보고 있다면 뭘 저렇게 바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겠지. 근데 관계가 나쁘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비핵화 그러면 어디까지 비핵화를 검증을 할 겁니까? 하다 하면 물리학도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수학도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뭐 한도 끝도 없죠. 근데 그런 거가 아닌 방식으로. 그렇죠. 친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어떤 공포나 적대 관계라는 게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 핵 정책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핵 보유 국가로서 북한의 핵 정책은 단연 예외적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나라도 핵을 보유하고 난 다음에 이런 조건이 되면은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거 소리 나도 괜찮아요? 이게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서 마이크를 끌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핵을 없는 그런 미래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중국이 중국과 인도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는 핵무장 체제는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북한만 그렇게 했다는 점. 그렇다면은 핵보유 시스템이 작동할 이유가 없는 조건을 만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해법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국을 끊임없이 설득시켜서 이것이 이제 원래의 싱가포르에서 했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미국은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정책 기조를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도 싱가포르 체제를
받아들여서 네. 진전시킨 것을 요구하는 것이 네. 우리에게서 대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북에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네. 하노이 때의 그 영변 핵 문제와 이제 제재, 네, 네. 그렇죠. 유엔 제재 5개 하는 거. 그렇죠. 이것은 이제 아니다. 대북 적대적 정책을 이제 폐기하는 것이 북미 협상의 이제 전제다고 프레임 자체를 이제 높였어요, 거죠. 확실히. 네, 그러니까 비핵화 체제가 아니라 평화 체제라는 형태로 그렇죠. 바꾼 거죠. 네. 평화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네. 이런 게 아니고 평화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네.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만일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에서 네. 지난번에 이제 개성연락 사무소 폭파도 이건 대미 메시지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10월 달에 대미 군사 공세를 할 가능성 없습니까? 한간에 놔두는 SLBM을 시험 발사한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령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든의 학습 기간을 단축시키고 네. 트럼프가 되면은 싱가포르로 돌아가도록 빨리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촉진을 위해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지.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 이 미사일 실험 이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과학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은 사람들은 혹시 이게 뭐 그냥 군사 무기 하나 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일단 북한은 제재 속에 있는 나라라는 걸 전제로 그렇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ICBM 하나를 구성하는 데는 30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거기 요구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대기권에서 생기는 그런 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고강도의 재료공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게 보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정면 돌파에서 과학에 대한 얘기까지 쭉 총망을 하면은 엄청나게 쏟고 있잖아요. 그 과학자들은 대우도 매우 다르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일종의 과학 강국이고 에너지 자체가 제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갖 것에서 기름을 뽑아서 에너지화 시키는 놀라운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나라의 위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라의 위력을 더더욱이 두렵게 생각하는 건 일본이고 그래서 만약에 남과 북이 그런 제재가 해체된 상황 속에서 결합을 하게 될 경우에 나오는 힘은 뭐 굉장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위기의식을 느낄 만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세 도발의 차원이 아니고 북한이 자기 체제를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로 봐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무력하게 될 것이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한 것이 어떤 군사 도발이나 공세적 그러한 상태로 우리 언론들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북한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외교적인 것 같은 이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이게 막혔을 때는 그럼 주저앉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계속 기대를 하면서 판을 짤 건가. 그건 아니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힘으로 살겠다. 대신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과시하고 그렇게 해서 체제를 그 싱가포르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언론의 첫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 북한의 요구에 체제 보장 요구 이렇게 얘기하죠. 체제 보장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Security guarantee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안전에 대한 보장이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체제 거기에 주체 나라인데 누구한테 자기 체제를 보장하라고 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보장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말 것. 그게 security guarantee죠. 그러니까 위협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체제 보장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적대 정책을 철회를 하지 않고 지속시킨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현실적으로 북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북의 생존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위력을 보이진 못할 것이다. 그렇죠. 정면 돌파로 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자력갱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대북 제재는 장기화될 것을 예비를 하고 쭉 나가면은 그래서 요거는 대북 제재를 한마디도 안 하고 적대시 정책 이 변화 이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왜냐하면 제재에 대한 것을 하면은 마치 제재를 애원하는 듯한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죠. 정면 돌파라는 게 제재라는 조건 속에서
북한의 생존에 어떤 길을 만들겠다고 하는 결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그렇죠.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8월 달에 만일 강행을 하면은 한반도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긴 그건 안 하겠죠. 만약 그걸 하면 10월 달은 반드시 이제 오히려 당연하죠. 북이 미국의 군사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고 대선이 엉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이제 이 북미 3차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북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DVD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기념 그렇죠. 행사 DVD를 갖고 싶다. 이렇게 또 한마디 딱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직접 실무 회담을 고위급 실무 회담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되던데. 아니 분명한 거죠. 뭐냐면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전단 이후에 어려워진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특사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안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타전을 해봤고 그다음 아침에 딱 까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거 말고 보다 강력한 직접적인 그러한 문제 해결을 우리는 원한다고 하는 거죠. 특사 수준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경험이 있어요. 판문점에서 2차 깜짝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이 담보된 그와 같은 제안을 가지고 직접 만난다고 하면은 이건 풀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내용을 준비하는. 그리고 실제 조치를 취하는. 이렇다면 이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런 거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한다는 건 없어요,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상회담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조건이 다 돼서 그래서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하는 정상회담이 있는가 하면 돌파형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돌파형 정상회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돌파형 정상회담이 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기 좀 해결이 되죠.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 클린턴 때 조명록 특사가 갔던 거 기억나시죠? 2000년 10월 달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은 수교 직전의 상황을 만드는 신호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시가 그걸 안 받아냈잖아요. 안 받아버렸죠. 안 받아버렸죠. 그래서 정권 말게 하는 것은 힘이 안 되는 것을 이미 경험했죠.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해결로 가는 것이 아닌다 하더라도 일단 정상회담의 형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그건 그 다음 단계의 진검다리는 분명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비건 왔을 때도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신임 외교안보 통일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제 남북 합의 이행 조치를 해버리면은 미국이 그동안에는 대북 제재로 남북 관계를 가로막았는데 대북 제재를 뭐 이완시켰다든지 검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북미 관계를 중재할 수 있을 텐데 북미 관계 중재에만 매달리고 남북 협력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또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 비건의 그 말도 참 사실은 치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 협력을 지지한다. 자기는 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돼요. 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한미 워킹 그룹이 아주 파괴적으로 작동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간섭과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것이 지원 기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영변 당시에 원자로 만들 때에 그때에 한미일 워킹 그룹이 있었어요. 그 한미일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이걸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내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건 왜 가능했냐 하면 돈 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돈 안 내고 한국과 미국이 일본이 돈을 내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의 기능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 간섭 차단 막아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한미 워킹 그룹의 기능 자체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이것을 해체시켜야죠. 요번에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서훈 그 외교안보 특보도 마찬가지고 뭘 좀 대대를 할까요?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일단 강단 있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 아마 이제 김인철 통일부 장관이 쉽지 않았던 것 중에는 통일부 내에 관료주의가 예. 굉장히 많은 것을 차단시켜서 예. 어려웠다고 좀 들었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하려고도 정말 해도 정보 공유도 안 하고 뭐 예. 이렇게 되면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라면 쉽지 않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학자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책 카리스마를 가지고 조직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면 사실은 기능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진 거죠. 그렇죠. 보여진 예. 거고 그래서 별로 일하지 못하고 나온 셈이잖아요. 근데 예. 이인영 장관 후보자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자기 그 다음 단계 정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일정한 성적표를 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과감하게 해나갈 거라고 보고 이 박지원, 이인영, 서훈 이 라인들이 그나마 최선의 카드죠. 그렇죠. 예. 이 양반들이 좀 제대로 정말 해야 될 텐데. 하리라 보고 이 문제는 국민적 지지가 뭐 반드시 있게 마련이니까 과감하게 그리고 남북 관계는 원래요. 이게 이제 차분하게 할 일이 있고 저지를 일이 있어요. 남북 관계를 단계를 진화시키는 것은 저지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렇죠. 통상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일종의 사고를 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건 뭐냐 하면은 주변 국가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파격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남북 관계예요. 최근에 이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방위비 못 올려준다. 차라리 가져가라. 라고 해도 주한미군 철수 안 한다. 미국의 최고의 대외 전략이 대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남쪽에 이제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으로 두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치고 나가라고 그리고 한미 워킹 그룹고 해체하라고 충분히 얘기해도 된다고 요즘 굉장히 그 센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세신 분이에요. 기조가 그렇고 근데 그 이 주한미군 문제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주한미군 나가 이런 얘기 쉽게들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거 이제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방위분단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나가줘도 돼. 그 방위비를 그렇게 해서 인상을 해서 니네가 맞짱 우리 나갈까? 아 그래 좋아 고마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어떤 여론 조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것도 이제는 정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게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위에 남의 나라 군대가 와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도처에 귀속은 우리가 되어 있지만은 미군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쓸 수 없는 토지들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의 이유가 뭐야?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휴전협정 때 3개월인가요? 안에 나가기로 다 했던 거잖아요. 안 나가고 있잖아요. 휴전협정에 이 군사분 계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끔 있으면 휴전협정 위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주한미군 자체가 휴전협정의 근본적 위반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좀 인식을 해서 이거는 있을 이유가 없지. 유엔사 그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엔사 유엔의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 건데 비무장지대 관할 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평화철도와 남북철도 연결 운동을 하는데 지금 글쎄 말이에요. 경의선하고 동해북부선은 내일이라도 당장 운행이 가능한데 운행 자체는 대북제재 해당 사항도 아니랍니다. 그 유류 들어가는 거 이것도 연 50만 배럴 이내에는 가능하고 단지 이제 북쪽 현대화할 때 철강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제재 대상인데 지금 연결하고 이동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DMZ를 건너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평화철도 이 작업을 하시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일을 저질러서 아니 그게 왜 한국 사람들의 땅인데 왜 다른 데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을 세계가 끊임없이 알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당한 것을 저는 끊임없이 알려야 된다고 봐요. 유엔사가 왜 거기에 대해서 제재 조치 취하는가?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미 제재가 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다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면은 뭐 금융이나 기업은 사실 뭐 엄청나게 겁을 내기 때문에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약속을 하고 하기로 한 것이니까는 정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과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정 안 되면 사람이 들어눕죠, 뭐. 그렇죠. 한분 김민웅 교수님을 포함해서 우리 권영길 이사장해서 각계 이 지도급 인사들이 한번 그쪽으로 한번 쳐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라산 넘어가지고 비무장 지도를 한번 가가지고 문 열어라. MP 비껴라. 올라가겠다. 걸어서 이렇게 뭔가 아주 이 그림이 좋은 계획을 좀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만 좀 끝나면은 열차가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라산까지 가는 거. 백마고지까지 가는 것도 닫혀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도라산에 가는 열차에서 통일 방송을 딱 하러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의 퍼포먼스를 해서 그래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요. 7월 23일 날 이제 네. 평화철도 20명이 지금 철원에 이번에 가는데 그것도 열차 타고 못 가고 이제 버스로 타고 가서 그 가서 이제 방송도 좀 하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경원선 중에 백마고 지역에서 그 다음에 철원역, 월정리역, 그 다음에 북쪽이 평강역입니다. 여기 25.4km인데 요걸 잇는 운동을 하거든요. 평화친목 1인 1만 원, 100만 명 모아가지고 한 절반, 정부가 절반 이렇게 되고 남는 돈은 좋네요. DMZ의 평화박물관에 많은 낸 사람 이름을 전부 다 새긴다. 100만 명 이름을 새겨가지고 먼 훗날 그 시대에 우리 할아버지 뭐 했나 이걸 확인시키겠다. 그리고 철원 있어요. 철원역에서 또 금강산 가는 게 그게 금강산선입니다. 옛날에 일제 때는 다 수학여행 그쪽으로 가고 내금강으로 가는 그쪽인데 교수님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태잖아요. 지금 실업률이 99년 이후에 최고로 많다고 그러는데 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여러 재난소득이라든지 여러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조치를 취합니다만은 이것과 함께 평화 협력이 뚫리면은 바로 거기에 경제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개성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는 게 사실 관건이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데 그거 자체도 지금 뭔가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제재 대상도 아닌 것이고 금강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것은 결단을 해서 해야 될 문제죠. 개성공단이 작동이 중지된 것도 보면은 박근혜 당시 정부가 일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원상복구하는 그런 정책 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남의 눈치를 봐요? 기가 막힌 곳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 공단 전체의 전경 사진을 우리 국민들이 본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단하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단성 있게 해결을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방송에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 이건 논란이 벌어지고 그랬을 때 거기 공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그거 만들자. 김진영 개성공단 이사장이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밀고 나와서 개성공단이 1차로는 마스크 만드는 형태도 있지만 이것을 일종의 공공의료 클러스터로 만들자. 이왕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K모델이 나름대로 세계적인 그러한 이 평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평판에 기대어서 개성이라고 하는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세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의료 클러스터를 거기에 장착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방역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처음 만드는 것들은 이것이 취약한 나라들한테 그냥 보내는 거죠. 지원해서. 그럼 이제 세계적으로 이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세계적인 방역 시스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 클러스터를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민족의 문제로만 끝날 게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주목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만드는 노력들 하면은 유엔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의 일들을 그렇죠. 꾸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통해서 이 평화철도 예. 하시니까 싫고 왔다 갔다 쓰는 게 뭔지, 예. 오고 가는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 예. 이런 상상을 끊임없이 이렇게 예. 함께 발전을 시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예. 아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하는 걸 알 필요는 있지만은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관건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7.4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은 맨 처음이 그 당시에도 예. 자주 아니야. 예. 함께 예. 자주 한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푼다. 그렇습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한다. 그게 이게 모든 선언의 일항입니다. 그렇죠. 예. 1조 1항. 그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허물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 자주의 이 영역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그 다음에는 해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예. 교수님 그 백두산 갔다 오셨습니까? 중국으로 갔다 오셨죠. 네, 그렇죠. 네. 우리 땅으로 이제 갔다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작년 연말에 이제 해산에서 그 삼지연까지 철도 개통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코스인데 이걸 개통을 했고 해산까지는 이제 열차가 원래 다닙니다. 경의선도 지류가 가고 이 동해 북부선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너무 갈 수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서울에서 열차를 딱 타가지고 철원을 넘어서 원산을 거쳐서 안변을 거쳐서 이쪽 그 해상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완전 동해안 이 바이칼 호수 뭐 유도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열차 안에서 새벽에 해돋이가 뜨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가을마에 이제 원산에 가서 해수욕을 하고 회안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차 다시 타고 이제 백두산 들어가는 건데 그걸 한번 언제 한번 가시면서 바로 방송을 김민원 교수님 좋아요. 모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세계 미래 평화 번영에 대해서 한번 듣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요. 지금 이제 광복 75주년이 됐습니다. 벌써. 네. 그래서 미국도 오래 사셨고 한국도 잘 알고 미국도 잘 알아서 묻고 싶은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내정 간섭을 계속 받아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제 교수님이 지금 미래 문명을 계시기 때문에 네. 특히 세계 패권의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영국 옛날에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왔다가 네.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서서히 진언하고 중국이 뜨는데 향후에는 어느 일극 이 패권이 아니라 다극 체제가 될 것 같다는 미래에도 하는데 지금 아직도 여전히 미국의 힘은 막강하지만은 결국 이 좀 지는 단계가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는 단계라고 하는 게 뭐냐를 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권적 위상 자체는 그렇게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미국 여건인 이 일종의 하드 파워적 역량은 여전히 가장 강력하죠. 왜냐하면 우선 언어만 봐도 영어잖아요. 영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의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영국은, 프랑스는, 독일은 그걸 비하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 저 힘을 만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힘은 교육, 학문, 대학이잖아요. 이게 모든 걸 끌고 가고 있는 거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이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은 최선의 발명품들, 그러니까 우리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우리 현재 쓰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다 만들어냈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미국이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진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적 위치나 위상이 달라진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걸로 미국이 추락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동시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난번에 Black Lives Matter 이걸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하면은 흑인의 목숨도 중요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번역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들의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좀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블랙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흑인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무하마드 알리 있죠. 무하마드 알리가 아주 젊을 때에 TV 인터뷰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다 화이트죠. 백인이에요. 사는 것도 그래서 화이트하우스. 그 다음에 이 위협한다. threat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blackmail이라고 그래요.
입구에 그 블랙이 들어가. 그러니까 흑인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예. 또 최근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백인이 흑인을 죽이는 것은 셀프 디펜스, 자기 정당방위예요. 그런데 흑인이 백인을 죽이면 테러라 그러는 거죠. 또는 살인, 머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세상인데 이걸 뒤집는 일이 벌어진 거 이번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Black Lives Matter.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국사를 바꾸는 운동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패권적 미국의 행동은 굉장히 많이 제약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성적 힘 또한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 힘과 만나고 그 힘을 알게 되는 것, 그 힘을 추진한 사람들과 우리가 연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을 패권적 국가로서 미국만 이해할 게 아니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고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송이 있는데요. Democracy Now라고 하는 그걸 들어서 꼭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이제 영어를 이제 알아듣기도 해야 되겠지만 자막 설정을 하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훌륭한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진행자가 에미 굿맨이라는 여성인데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행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좋고 미국 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읽고 듣고 알 수가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Democracy Now. 그런 시민, 국제 시민연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각도의 미국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운동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평화운동, 평화철도운동, 한반도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개성의 의료 클러스터의 문제, 세계적인 방역체제로서의 기여 이런 것들이 안에 담론이 돼서 그 주목도가 높아지면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도 보면은 종전 협정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미국 내에서도 있잖아.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그래서 미국의 군대도 철수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기여도 해야 되는 것이고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미국의 정치가 세계적 리더십을 가지고 기여한다면 그럼 미국은 정말 좋은 미국이죠. 그리고 그만큼의 역량과 일종의 자원을 갖고 있는 세상에 없으니까. 70년대에 미국이 이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핑퐁 외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남과 북 통일을 돕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미국의 대외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 이런 전략 수정은 아직은 불가능합니까? 군산복합체는 지금 한반도에 이제 지금 아직은 그런 전략 수정의 합의가 굉장히 오래 걸릴까요? 지금 보면은 미국이 개입하는 전쟁은 지금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갑갑하죠. 그런데 이제 군사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적지 않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른바 핫한 지역은 바로 이곳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미 군사합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군산복합체로서는 엑시비션 쇼죠. 그러니까 그 이 신상품을 전시를 해서 그걸 거래하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리고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계가 높은 무기가 나타나면 그 전권은 무력화되잖아요. 아주 졸지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철기가 나타나면 청동기는 싸울 수가 없는 것처럼 불가능해요. 거기다 강철이 나타나 그러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군사 무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게 첨단 시스템 하나가 장착이 되는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은 다 거의 뭐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는 사실은 군대를 유지할 때에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한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막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간에 지금 뭐 신냉전이다 아니면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아니면 고래 싸움에 어부지리 하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 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이게 이제 1조 1항을 지금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에 여전히 이제 눈치 보고 주눅 들고 미국 없이는 못 살겠다는 이 태극기 성조기 부대가 아직도 날리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미 자주성 회복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광화문에 한 10만 명만 자주의 촛불을 들면 될까요? 메시지가 좀 전달되겠습니까? 근데 그를 모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첫째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알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귀국하고 난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강의나 강연이나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인 나라를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 미국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체제에 대한 거,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예요. 근데 제국주의 국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국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제국주의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제국주의가 어떤 형태로 해서 지구 정치를 관리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제국주의 체제가 작동을 시키는 기관들이 도대체 뭔지, CIA부터 시작을 해서 비밀기구가, 공작기구가 뭘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군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외에 말하자면은 아웃포스트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 도처에 군대를 배치를 시켜서 어떤 식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교육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 미국이 엄청나게 우리를 딱 이렇게 쥐고 있는데 그 쥐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이게 됩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강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강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국민적 상식의 수준에 있을 때에 이건 나가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촉발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도처에서 반드시 미국이라는 미국을 바로 알자 체제에 대한 것을 대중적으로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희생은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희생된 것이 뭐지? 그 리스트가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4.3 문제 같은 것도 보면 그게 4.3이 당시에 제1공화국이 수립된 다음에 생긴 사건이 아니에요. 5월달 선거가 있었고 그렇죠. 4월 3일이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무슨 정부였습니까? 미군 정청이었잖아요. 미군 정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4.3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관리했던 대단히 폭력적인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4.3조차도 미군 빠진 채로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요번에 봅니다. 일부 그 탈북자 단체들 대북비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미국의 그 민주주의 재단 돈 받아가지고 하는 탈북자 단체라는. 근데 그 민주주의 재단이라는 게 이제 미 CIA의 외곽 단체로서 제3세계 색깔 혁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돈 대주고 공작하는. 그 데모크라시 인다운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60년 70년대까지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서 이제 등장을 한 건데 그 시기에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사 정권을 철저하게 지지를 했어요. 근데 군사 정권이라고 하는 게 거의 막바지에 왔던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와 같은 정권을 지지하고 세우면 그 역사가 10년, 20년 가고 난 다음에는 그 사회에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반미 운동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하면서 5.18 겪으면서 이게 뭐지? 그렇죠. 그러다가 소수가 알고 있었는데 다수가 알게 된 거죠. 미국의 뒤에 있었어? 미국 뭐 하는 나라야?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세력, 친미 정권을 세우는 데에 이제 민간 정권을 세우는 쪽으로 이 제3세계 관리 방식을 바꿉니다. 바꾸면서 바로 그 재단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만요. 그건 미국의 저강도 전략이라는 일종의 외교적 저강도 전략이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친미적 민간 정권을 수립하고 세우고 지지하는 세력을 끌어모으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레이건 때에는 어떤 정책을 표방했냐면 re-democratization, 재민주화예요. 말은 좋죠. 그게 뭐냐면 군사 정권에 의해서 망가졌던 그런 사회를 다시 민주화시킨다. 그래서 친미적 민간 지도자를 육성하거나 지원을 해서 그 사회를 민주화. 이건 뭐냐면은 그래서 포장만 이렇게 바꾼 거죠. 민간 정권을 바꿔서 그래서 미국의 관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리데모크라타이제이션은 말은 그런데 손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작업이죠. 손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세력들을 모아서 그 안에 자생적으로 진보적인 힘이 생기는 것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데 필요한 세력들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그 정책 현안 문제만이 아니라 네.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비싼 무기 강매라든지 뭐 워킹 그룹이라든지 여러 현안도 우리를 괴롭히지만 이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을 총체적으로 제대로 알기 운동을 많이 벌려야 되겠구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저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대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러한 힘이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싱가포르에서 하노이로 왔을 때에 그때 사실은 모여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미국에서 있었냐면은 트럼프 탄핵이 있었어요. 그렇죠. 탄핵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고강도로 셌어요. 그 여기에 힘을 기를 수가 없었고 일단 그 틈에 볼튼이 들어와서 상을 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돌발 사태는 아니고 이게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는 출신의 구조상 군산복합지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부동산 업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공화당이나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과 민주당 세력은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군산복합지 시스템 안에 있는 정치 체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캐릭터 얘기를 했던 이유는 트럼프는 거기서 빠져나와 있는 인물이거든요. 여기에 외곽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하기 쉽지 않은 인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은 게 볼튼이죠. 근데 이 볼튼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움직이느냐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것. 지금 게다가 이제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로 이제 명확해진 것은 여성 흑인 이게 최고의 선택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부통령 후보를 러닝메이트를 고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라이스인가 지금 어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누구 아버지 부시 때인가 이 국무장관을 했던 여자인데 이 사람이 성향이 굉장히 네오콘과 유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안에서 정치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2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된 이후에 이재명까지 날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살아남았고 자기 이제 또 대선이 오는데 앞으로 이제 이 민주개혁, 이 통일지향 정부가 더 유지되고 강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국으로부터 대미 자주성도 회복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이 중미의 갈등 속에서도 완충도 하고 세계 평화의 이제 균형치 역할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때려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가장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게 바로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협력도 많이 하실 걸요. 이재명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이 통로를 만드는 작업에 경기도가 힘을 쏟고 있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최전선이잖아요. 또 용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평화철도 운동도 그 힘을 좀 더 받게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교수님 하여튼 뭐 여러모로 요즘에는 이제 평화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TV 출연도 많이 하고 하시던데 조국 전선에서는 또 앞장을 서시고 민주주의와 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김민우 교수님 앞으로 계속 건투를 빕니다. 평화철도 많은 일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